동쪽숲 쉼터입니다. 강릉 하슬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쪽숲이에요. 오늘은 식물의 재미있는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이어가려 해요. 때가 되면 쉼터에서 분리해서 농업과 식물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우리는 식물에 대해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왔어요. 식물은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지요. 이 때문에 식물은 지구의 허파다라고 하고 동물을 위한 먹거리로도 중요하고요. 우리의 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먹거리인 채소로 또 꽃과 같이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유용한 도구로도 그 몫이 크지요. 산림 녹화는 우리 환경을 보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목재로도 나무의 역할이 지대하지요. 또 의료용 재료로도 중요하고요. 오늘 식물의 재미있는 이야기는 식물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과 같은 감각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려 해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 소위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우리를 포함한 동물은 뇌가 있고 중추신경이 있어 모든 감각을 느끼는데 식물은 아직까지는 뇌가 없고 중추신경망이 없다는 상황에 과연 어떻게 감각을 느끼는지 알아볼게요. 전문 용어가 나와서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볼게요. 동쪽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식물의 숨은 이야기, 금강초롱꽃은 우리 꽃이에요. 동물과는 다른 감각 체계를 갖고 있는 식물은 과연 어떻게 보고 듣고 할까요?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 그 6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죠. 요즘은 동물복지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물고기에게도 감정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같은 생물이면서 유독 식물에게는 동물과는 다르게 평가를 해왔죠. 아마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동물과는 다른 감각 체계와 형태가 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영어로 vegetate는 동사로 식물처럼 생장하다란 뜻인데 한편 초목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다, 무위로 지내다 란 뜻이기도 해요. vegetable도 명사나 형용사 모두 비슷하게 쓰여요. 식물처럼 단조롭고 활기없고 오죽하면 감각과 운동 능력을 상실하고 목숨만 붙어있는 상태의 사람을 식물인간이라고 할까요? 이처럼 식물에 대한 고정관념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만 그렇게 배운 것이 아니고 서양에서도 비슷하네요. 실제로 학문적으로도 무시당하고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해요. 식물도 동물과는 다른 체계지만 감각이 있어요. 진화론적으로 보면 식물은 5억 년 전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착 생활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움직이지 못하면 위험 부담이 더 큰 것이 당연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비하는 여러 대비책을 강구하고 진화되어 왔겠죠. 이제부터 식물의 감각을 살펴볼까요? 시각, 후각, 촉각, 청각 순으로 해볼게요. 이 내용은 주로 식물은 알고 있다와 매혹하는 식물의 뇌 제목의 책을 참고했어요. 먼저 시각이에요. 식물은 동물처럼 눈이라고 불리는 것이 없지요. 하지만 눈의 기능을 놓고 보면 빛 또는 시자극을 감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동물의 눈과 같은 형태는 없지만 기능을 놓고 보면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식물엔 없을까요?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실내든 실외든 대부분의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 자라는 것을 보셨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굴광성, 포토트로피즘이라고 해요. 빛의 자극에 의해 빛의 방향으로 구부러진다는 뜻이죠. 왜 그럴까요? 식물에게 빛은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식물끼리 빛을 더 받기 위해 경쟁하기도 하거든요. 나무가 빛을 더 받기 위해 얼마나 애쓰는지 애처로운 예를 들어볼게요. 그 사진을 구하려고 인터넷을 뒤졌는데 구할 수 없었어요. 이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예가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접 그려봤어요. 같은 날 같은 종의 나무를 심었는데 건물에 가려진 나무는 빛을 보려고 키를 키우느라고 몸집을 불리지 못하고 부실하게 크고 앞에 정상적으로 큰 나무와 비교되죠.
이젠 이런 광경을 보기 어렵죠. 이렇게 심는 경우가 없어요. 식물도 빛을 좋아하는 것, 음지를 좋아하는 것이 나뉘어져요. 잘 골라 심어야겠죠. 그럼 식물체는 빛을 어떻게 감지할까요? 식물체에는 광수용체, 포토리셉터라 불리는 단백질들이 있어서 광원 방향과 품질을 구별해요. 빛과 그늘을 구분하고 파장, 그러니까 색도 구분해요. 이 광수용체는 피토크롬, 크립토크롬 등이 있어요. 어렵죠? 아쉽게도 우리말이 없어요. 그럼 눈 역할을 하는 이 광수용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두 개의 눈이 있죠. 식물은 수많은 광수용체들이 대부분 잎에 있지만 식물체 전체에 분포되어 있어요. 따라서 일부 손상되더라도 기능이 저하되는 일은 거의 없죠. 결국 식물 전체가 눈으로 덮여 있는 셈이죠. 그럼 이들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먼저 광주기성에 대해 설명할게요. 영어로 포토 피리어디즘이라고 해요. 단어가 익숙하지요? 포토, 피리어드, 빛이 비추는 기간. 우린 자연에서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음을 알죠. 낮이 길어지면 여름에 꽃이 피는 식물을 장일식물이라 하고 반대로 낮이 짧아지는 가을에 피는 식물을 단일식물이라고 해요. 연구자들은 이 광주기성을 이용해서 꽃이 핌을 조절하는 기술을 개발했어요. 여름에 피는 붓꽃을 겨울 밤에 잠깐 빛을 비춰주면 여름인 줄 알곤 꽃을 피우는 거예요. 반대로 날이 짧아져 꽃이 필요하는 국화에게 밤에 빛을 비춰주면 꽃이 핌이 지연되고요. 그러니까 광주기성은 낮의 길이가 아니고 밤의 기간에 좌우되는 걸 알았죠. 거기다 이 광주기성을 일으키는 빛의 색깔은 적색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청색이나 녹색은 효과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적색으로 꽃이 핌을 조절하는 효과가 원적색으로 무효화되는 걸 발견했어요. 적색, 원적색을 반복하더라도 마지막에 비춘 빛에 따라 효과가 결정나요. 바로 이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피토크롬 혹은 미국식 표현인 파이토크롬 광수용체예요. 또 크립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는 청색광 수용체예요. 크립토크롬은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어요. 식물에서의 역할은 체내 시계 조절을 비롯해 식물의 생장을 전반적으로 조절해요. 인간에게 크립토크롬은 청색광을 흡수해서 세포들에게 낮이라고 알려주거든요. 식물에서도 거의 같은 역할을 해요. 결국 인간과 식물은 체내 시계의 청색광 조절 작용을 보면 식물과 인간은 결국 동일 방식으로 본다고도 할 수 있겠죠. 식물은 우리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잘 보고 있죠. 두 번째, 식물은 어떻게 냄새를 맡을까요? 우린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는데 코 속의 후각세포가 다양한 휘발성 분자들을 포획하여 그 신호를 뇌로 보내어 인식하게 되죠. 식물은 냄새를 맡는 수용체들이 식물체 표면 전체에 분포하여 휘발성 분자들을 포획해요. 그런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냄새를 맡는 수용체들이 이것저것 다 맡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물쇠와 열쇠와 같이 특정 냄새를 그것에 맞는 수용체가 각각 분포해요. 식물에서는 처음으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은 에틸렌 가스예요. 이 가스를 식물체의 수용체가 포획해서 생리현상을 나타내는 것이죠. 에틸렌 가스는 식물체의 노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요. 예를 들면 사과가 익어가면 에틸렌 가스를 많이 발생해요. 사과 상자에 한 개가 과숙성되어 물러지면 주변의 사과들도 같이 물러지잖아요. 이 가스 효과예요. 그래서 땡감을 빨리 홍시로 만들려면 밀폐 용기에 사과와 함께 두면 빨리 홍시가 되거든요. 이 에틸렌 가스가 땡감에 흡수되어서 노화를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은 이 에틸렌을 식물 노화를 촉진하는 호르몬으로 인식해요. 또 식물은 냄새도 선택할 줄 안다고 해요. 미국 실새삼이란 식물은 기생식물이에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는 식물일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자생하는 실새삼이 있어요. 노란색을 띠고 식물을 층층 감고 수액을 빨아먹고 사는데 결국 빨린 식물은 생육이 위축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새삼이 좋아하는 식물이 있대요. 토마토를 좋아한다네요. 밀하고 토마토를 주변에 놔두면 반드시 토마토 쪽으로 덩굴을 뻗어 토마토를 선택한대요. 그 이유도 밝혀졌는데
토마토엔 새삼이 좋아하는 향기가 많이 들었대요. 미래는 싫어하는 향기가 섞여 있어서 언제나 반드시 토마토를 선택한대요. 이러니 냄새를 맡는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 냄새를 맡는 기능은 식물체를 보호하는 데도 활용이 된대요. 야생 라마콩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인데요. 초식동물인 딱정벌레가 라마 잎을 갉아먹으면 곤충에게 먹힌 잎들이 휘발성 화학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하고 꽃은 딱정벌레를 잡아먹는 육식곤충인 절지동물을 유인하는 꿀을 만든대요. 재미있는 것은 이 휘발성 화학물질을 포집한 공격받지 않은 라마콩은 딱정벌레로부터 자신을 미리 보호하기 위해 꽃에서 절지동물을 유인하는 꿀을 생성한다고 해요. 이렇게 주위의 위험을 경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해요. 세상사 하나도 녹록한 것이 없죠. 이러면 우리와 다르긴 하지만 식물도 확실히 냄새를 맡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촉각은 어떨까요? 식물의 촉각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식물은 미모사와 파리지옥이에요. 미모사는 우리가 손을 갖다 대면 그 즉시 잎이 움츠러드는 현상을 보이죠. 파리지옥은 곤충을 포집해서 녹인 후 영양분을 흡수하는 식충식물이에요. 미모사는 비를 맞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도 잎을 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건드리면 즉시 잎을 닿지요. 이것은 비나 바람에 의한 흔들림은 자신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카트에 미모사를 싣고 끌고 다녔더니 처음엔 흔들림에 전부 잎을 닿던 미모사가 카트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흔들림이 해롭지 않음을 인지하고는 잎을 닿지 않았다고 해요. 잎을 닿는데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거든요. 식물체로선 무척 부담스러운 행위거든요. 그러니 재밌다고 자꾸 미모사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사람이 매일 몇 초만 만지기만 해도 죽는 식물도 있어요. 독고말이라고 아시죠? 한약재 이름은 창의자예요. 미국에서 실험 중에 잎의 길이를 측정하느라 몇 번 만졌는데 결국 노랗게 되더니 죽었대요. 독고마리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였던 거죠. 이와 관련해서 유사한 제 경험담을 얘기할게요. 처음 연구를 하던 시절 스타티스라는 꽃의 고냉지 재배법을 시험하던 중이었어요. 연구 목적을 위한 처리 구간에 생육 차이가 있는지 일정 기간을 두고 생육 조사를 하거든요. 시험 개체수에 따라 조사하는 샘플 수를 정하고 조사를 하는데 더 정확히 조사를 하려고 조사하는 샘플을 정하곤 매번 그 개체들을 조사했거든요. 친절하게 리본까지 달아서요. 그런데 어라? 이거 이상한데? 왜냐고요? 그렇게 리본을 달아 놓은 아이들이 주변 아이들보다 초장, 그러니까 키가 눈에 띄게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조사하는 개체를 정할 때 무작위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난수표를 사용한 개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래야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으니까요.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원인을 분석해야 했지요. 여러 가지로 분석하던 중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이 아이만 선택해서 주변의 다른 아이들이 질투했을까? 그래서 이지매했을까? 이런 생각은 나 위주의 생각이지요. 내가 베풀어서 내가 조사하는 주체니까. 잘못된 거지요. 주체는 내가 아니고 스타티스죠. 이 아이가 작아진 거잖아요. 조사를 하면서 처음 하느라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자를 갖다 대니 입도 줄기도 상하고 부러지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은 거예요. 김건모의 핑계가 떠오르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당장 리본을 제거하고 마음속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하곤 제대로 조사했네요. 그러니 식물체에 무조건 함부로 손대지 말고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우선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느끼는 촉각들은 각각의 뉴런들이 연결작용을 거쳐 뇌에 도달해서 느끼게 되는데 나트륨과 칼슘의 농도 변화가 작용을 해서 전기 활용 전이를 발생한다고 해요. 식물도 칼슘의 농도 변화가 잎의 수축과 회복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대요. 전기도 발생하고요. 미모사나 파리지옥의 경우 건드림에 반응하는 것은 전기 활용 전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유튜브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면 미모사와 파리지옥을 서로 연결하고
미모사를 건드리니 미모사는 잎을 닫고 여기서 발생한 전기가 파리지옥의 잎도 닫게 했어요. 전기 자극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었죠. 그런데 파리지옥은 작은 곤충을 가두는 방법이 특이한데요. 중앙 부분에 있는 침을 파리가 첫 번째 건드린 후 20초 안에 두 번째를 건드리면 잎을 닫아요. 만약 20초를 넘어가서 두 번째로 건드리면 다시 첫 번째 건드림으로 인식하면서 잎을 닫지 않는데요. 신기하지요? 미모사는 20초란 시간을 어떻게 세고 기억했을까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첫 번째 건드리면 칼슘의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서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자연 소멸되는 20초 전에 두 번째 건드리면 칼슘 이온 농도가 정도를 넘어서면서 전기 자극이 강해져서 잎이 닫힌대요. 신기하죠? 식물 촉각 어떠세요? 이젠 식물의 청각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물을 사육할 때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면 고기 품질이 좋아진다 등등의 이야기가 있지요. 과학적으로 뚜렷한 효과가 증명되진 않은 것 같죠. 식물은 어떨까요? 식물은 과연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었는데요. 애기장대라는 식물에 배추 흰나비 유충, 애벌레를 붙여서 잎을 갉아먹게 했대요. 그리고는 갉아먹는 소리를 녹음하고 또 애기장대가 애벌레에 대응하기 위해 뿜어내는 기피 물질인 글루코시뇰레이트와 안토시아닌을 측정했대요. 그런 다음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했는데 한쪽은 애벌레가 갉아먹는 소리를 2시간 들려주고 두 번째 그룹은 들려주지 않고 이후에 애벌레를 풀어 양쪽 다 갉아먹게 했대요. 그리고 24시간, 48시간 후에 기피 물질 분비량을 분석했는데 결과는 소리를 미리 들려준 첫 번째 그룹이 훨씬 더 많은 기피 물질인 글루코시뇰레이트를 방출했대요. 그러니까 애벌레가 공격하는 소리만 듣고 미리 대비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리고 또 다른 실험은 신선한 바람소리와 애기장대에 해롭지 않은 곤충 소리를 들려준 그룹과 애벌레 잎을 갉아먹는 소리를 들려준 그룹을 비교한 결과 애벌레 가해 소리를 들은 그룹이 기피물질인 안토시아닌을 활발히 쏟아냈대요. 결국 식물이 가해 유충이 잎을 갉아먹는 소리와 해롭지 않은 일반 소리를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어떻게 식물이 이 소리를 구분하는지는 명확히 알지 못해요.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겠죠. 이 외에도 식물엔 다양한 기능과 능력이 있어요.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게요. 전문 용어와 화학물질 등 생소한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기엔 부족함이 있는 것 같네요. 식물에도 우리 인간과 작용 방법이 다르긴 해도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이어서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로 잠시 쉬어갈게요.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 금강초롱꽃은 우리 꽃. 동쪽 숲의 윤슬 같은 이야기는 금강초롱꽃은 우리 꽃에 대해 이야기한다. 금강초롱꽃이란 이름이 지어진 것은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금강초롱꽃은 우리나라 특산식물이다. 특산식물이라 함은 특정 지역에만 분포하는 식물을 말한다. 다시 말해 지구 전체에서 오직 대한민국에만 자생한다. 식물 도감에 의하면 경기도 가평의 명지산 이북의 높은 지대에서 자라는 단연초다. 왜 첫 이야기로 금강초롱꽃을 선택했을까? 금강초롱꽃은 그만큼 특이하고 귀하다는 뜻 때문일까? 물론 그렇지만 이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금강초롱꽃에 가슴 시린 이야기가 늘 붙어 다니기 때문이기도 하다. 모든 생물엔 세계 각국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다. 예를 들면 꽃집의 하얀 백합을 영어로는 릴리라 부른다. 그렇기에 같은 생물을 세계 공통으로 쓸 이름이 필요하다. 이것을 학명이라 한다. 생물의 분류를 위해선 정확한 동정이 있어야 하므로 학명엔 규칙이 따른다. 하나의 학명은 오직 하나의 생물 종만을 가리키므로 생물학의 표준이 된다. 학명은 지금은 쓰지 않는 라틴어이거나 라틴어화된 단어를 쓴다. 이유는 현재 사용하지 않기에 의미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학명의 앞에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하고 속명을 쓰고 뒤엔
종소명이라 하고 특정 모습이나 지역 등을 뜻하는 형용사를 소문자로 쓰며 마지막엔 명명자를 쓴다. 속명과 종소명은 비스듬히 기울어진 이탈릭체로 표기하고 명명자는 바르게 쓴다. 손으로 쓸 때는 밑줄을 친다. 예를 들어보자. 꽃집에서 절하로 판매하는 흰 백합의 학명은 릴리움 롱기플로름 툰베리이다. 속명인 릴리움은 백합속 혹은 우리말로 나리속을 뜻하고 종소명인 롱기플로름은 라틴어로 형용사 긴 꽃에라는 뜻이다. 툰베리는 이름을 지은 사람, 명명자로 칼 툰베리로 스웨덴 사람이다. 결국 꽃집에서 판매하는 흰 백합은 나리속 또는 백합속에 속한 꽃이 긴 꽃이고 툰베리가 이름 지었다로 이해된다. 왜 뜬금없이 학명 이야기를 할까? 이제부터 가슴 시린 이야기가 시작된다. 금강초롱꽃의 학명은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 나까이이다. 느끼셨는가? 외색이 물씬 묻어난다. 금강초롱꽃은 초롱꽃과의 금강초롱꽃 속에 금강초롱꽃으로 분류된다. 보통의 정상적인 이름으로 하면 금강초롱꽃 속에 이름이 들어가야 맞다. 그런데 생뚱맞게 하나부사야란 이름이 속명으로 들어가 있다. 맨 뒤에 명명자는 나까이이다. 그렇다. 모두 일본인 이름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모두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일이다. 나카이란 일본 학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식물 분류를 하면서 당시 조선총독부 전신인 일본 공사관 초대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의 이름을 따서 속명을 지은 것이다. 아마도 혜택을 많이 받았겠지. 금강초롱꽃은 지구상에 대한민국에만 있고 산림청이 희귀식물로 보호하고 있으며 보존을 위한 적색 목록에도 등록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고유성이 물씬 묻어나는 자랑스러운 금강초롱꽃에 걸맞지 않은 낯선 이름이 붙어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하나부사야로 창시 개명된 금강초롱꽃이란 제목과 금강초롱꽃 학명에 숨겨진 슬픈 역사의 인터넷 주소를 참고 문헌에 담아두었다. 꼭 읽어보시기 바란다. 이 글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1976년에 하나부사야 속명을 아마도 금강산에서 발견되었다 하여 금강사니아로 바꾸었단다. 따라서 금강초롱꽃의 북한식 학명은 금강사니아 아시아티카 나까이 킴이다. 사실 아시아티카도 코리아나로 바꾸는 것이 옳아 보인다. 한국 특산 식물이니까. 북한에서는 천연기념물 233호로 관리하고 있단다. 그렇지만 국제식물학계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는 금강초롱꽃을 가까이 했던 기억이 있다. 고령지 농업연구소에 근무할 때 금강초롱꽃을 분화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 과제를 수행했다. 자생지 조사, 대량 번식, 분화 재배 기술, 품질 향상 기술 등을 강원대학교, 경희대학교와 공동 연구하였다. 그 결과 2004년 미국 원예학회에 참석하여 논문 구두 발표할 기회를 얻었다. 미국에 보낼 논문 요약문을 작성하면서 학명을 하나부사야 아시아티카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발표 자료를 작성하면서 미국에서 구두 발표 땐 꼭 금강초롱꽃을 우리말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해서 미국에서 구두 발표 자료엔 금강초롱꽃을 한글 영문 표기법을 적용해서 금, GUEM, 강, GANG, 초, CHO, 롱, RONG, 꽃, KKOT로 표기하여 병기하였다. 구두 발표 때 나를 소개하는 좌장인 미국인 교수님이 제목을 읽다가 금강초롱꽃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식물을 소개하는 곳에서 자랑스럽게 한글명과 그 뜻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소소한 행동이 그저 미약한 힘에 불과하지만 금강초롱꽃은 우리 꽃이다 라고 세계를 향해 외쳐본 곳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강초롱꽃의 학명은 자연의 법칙에도 어긋나고 단지 개인의 사리사욕에 따른 결과물인 바 금강초롱꽃의 제대로 된 학명을 찾아줌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력이 크게 성장하여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으니 힘을 모아 순리에 어긋난 과거 적폐를 바로잡길 기대한다. 이 식물체 이름을 말할 땐 금강초롱이 아니라 반드시 꽃까지 붙여야 한다. 금강초롱꽃이 바른 이름이다.
금강초롱꽃 외에도 독도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특산 식물인 섬초롱꽃, 섬기린초, 섬번다무 등도 독도가 아닌 다케시마로 종소명이 표기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과학기술이 뒤처진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죠.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과학기술 발전에 더욱 매진해야겠다 싶어요. 더불어 부당한 것을 바로잡아 나가야겠죠. 오늘은 식물의 재미있는 이야기 그 첫 번째로 식물은 시각, 후각, 촉각, 청각과 같은 감각이 있을까? 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왠지 개운하지 않은 듯 싶어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도 우리와 같은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길 기대해 봅니다. 다음 시간엔 식물에 대해 과학적으로 아직 명쾌히 증명되진 않았지만 현상은 분명히 나타난 이야기를 하려 해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동물은 감정이 있다고 해요. 그럼 식물은요? 식물엔 감정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려 해요. 사실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식물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식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강릉 하슬라디오 동쪽숲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